철학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지난하게 이어져온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논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실제에 관한 논쟁은 현실의 대상들을 겨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동차가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각이 착각하게 만들어 보이는 무언가인지를 진지하게 따져 묻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져 묻는 실제론 논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 버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선 내 바깥의 대상이 실제한다는 건 일단 인정하되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그 대상 본연의 모습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인지 대립하는 형태를 띠죠. 설령 바깥에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오감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상식, 직관, 감정 같은 것들을 동원하게 되니까요. 그럼 그 과정에 있는 그대로와는 다르게 왜곡이 일어나게 되겠죠. 칸트의 물 자체 개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상적인 속성이나 그룹을 나타내는 이름 같은 보편자가 실제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것은 이름에 불과한 것인지 등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의 실제론적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상당히 독특한 실제론적 논쟁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 논쟁인데요. 오늘날 마치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를 받는 듯한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도대체 어떤 의심이 되는 쟁점이 있길래 이런 근본적인 존재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논쟁을 이해하려면 우선 과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용어나 과학적이라는 수식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과학이 그래서 뭐냐고 물으면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연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애매합니다. 인간은 도시를 이루고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정비하는데 이런 곳이나 그 외곽의 경계가 문자 그대로의 자연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태계나 지구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만이 아닙니다. 철학자도 자연에 대해 연구하고 경제학자도 자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이들 모두를 과학자라고 부르기엔 인간 사회에서 이들이 하는 작업이나 결과물의 성질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설령 과학이 자연을 탐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학만의 특권이나 본성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퉁칠 수 없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이른바 사회과학이라는 분야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이나 경제학을 포함한 분과 학문들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이상하진 않죠. 여기서 우리는 과학을 정의할 때 그것이 다루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생물을 다루든 우주의 별들을 다루든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나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연구하든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한 원칙, 동일한 방법론으로 수행한다면 그들 모두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방법론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경험적 방법을 취해 이론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취합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방법이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오감이나 도구를 이용해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일정한 규약에 의해 결정된 용어들로 정리하고 그렇게 쌓인 정보를 토대로 그 정보 이상의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른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결은 과학적 발견은 경험적으로 제한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현실의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대상이 특정한 효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조건과 대상, 효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 요소들을 실험실에서 똑같이 구성했을 때 이전에 관찰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과학은 이러한 경험적 데이터를 쌓기 위해 각 세부 분야에 걸맞는 기구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생물학에선 현미경 등을 활용하고 천체 물리학에선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온도계나 원심 분리기 같은 걸 떠올릴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요. 정리하면 과학은 경험적 방법론을 공유하는 학문 일반을 말하며 각각의 분과에서 목표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기구를 사용하고 그렇게 취합된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거나 그 정보들을 넘어선 내용을 담은 어떤 주장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문제는 과학의 이런 근본적인 성질에 의해 제기됩니다. 과학이 갖추고 있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과학은 이론과 이론적 존재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란 예컨대 상대성 이론이라던가 양자역학처럼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설명 체계를 뜻합니다. 이론적 존재자란 말하자면 원자나 미립자 혹은 암흑 물질처럼 사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학에 의해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것들을 뜻합니다. 과학적 반실제론이 겨냥하는 것들이 바로 이 두 요소, 과학 이론과 이론적 존재자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 이론에 대한 반실제론자들은
과학 이론이란 그저 과학자들이 설정해 놓은 개념들의 집합일 뿐이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설 속에 일관성을 가지는 설정들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이론이 참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진술들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검증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는 사실이고 다른 사람한텐 거짓인 어떤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학은 자신들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자기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과학자 공동체라는 특정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스스로 뛰어난 성취란 무엇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류 과학계에서 참으로 간주되는 건 참이고, 이로부터 일탈한 비주류의 주장이나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찰 결과들은 단순히 실험 방식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일축됩니다. 가령 2011년에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과학 이론과 체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함의를 가진 발표였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난 직후에도 과학자들은 심드렁한 표정을 짓거나 아예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는 기존 과학계의 명제가 틀릴 리가 없다는 근거에서였죠. 실제로 나중에 가선 해당 발표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과학자들이 가지는 하나의 태도, 근본적인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학자들이 갖는 과학에 대한 인상이란 앞서 말한 어떤 원칙적인 수준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믿음, 즉 관찰 가능한 실험 결과에 의존해 이론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주류 이론에 비추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식입니다. 이렇듯 과학자들은 이론에 경도되어 그것에 반하는 데이터의 발표에 대해 먼저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마음속에서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실이 이렇다면 그들이 평소에 보는 과학적 실험, 관찰하고 있는 대상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게 될까요? 바로 그 이론에 적절히 포섭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에 포섭될 수 없는 이상 현상은 단순히 노이즈로 취급하거나 실험 설계의 문제로 간주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에 관심이 많다면 지폐 한 더미와 곰인형, 기타 잡동사리가 놓인 방을 볼 때 돈이 있는 부분에 시선이 가고 그 근방의 것들만을 집중해서 인식하게 되겠죠. 이웃 방에 뭐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돈 이외에 뭐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이런 편향, 과집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과학적 반실제론이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출간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쿤은 자신의 저서에서 과학의 역사란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 패러다임은 당대의 과학자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천동설이 유행하던 시대에는 천동설이 가지는 이론적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많은 천체 관측 현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천동설의 논리에 끼워 맞춰 괴상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그런 정보들을 오류로 취급하여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는 뉴턴 물리학에서의 중력 개념이나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산소 발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쿤이 주장하기를 이렇듯 과학의 역사에선 당대의 주류로 인정받는 이론적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될 수 없는 반대 사례들, 변칙의 사례들이 누적되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신증 과학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용어와 새로운 맥락을 제안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찍어 누를 때 과학에서의 이른바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진보가 바로 과학혁명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어난 패러다임의 전환 사이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지 평가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수단 자체를 그 패러다임이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패러다임 사이의 이론적 용어들은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변형되어 어떤 중립적인 용어로 정립하거나 상대 패러다임의 개념으로 번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개념적 구성물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거기에 포함된 전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우리는 중력이라는 단어를 뉴턴 물리학에서도 사용하고 아인슈타인 물리학에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중력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뉴턴 물리학에서의 그것과 아인슈타인 물리학에서의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턴의 중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점프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행성들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서로 끌어당김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뉴턴은 이러한 힘의 작용이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해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을 구분합니다. 절대 공간은 상대 공간의 배경이 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상대 공간은 현실의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변화의 장을 뜻합니다. 반면 아인슈타인의 중력은 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됩니다. 말하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를 따라 공간 내 대상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체계에서 빛은 휠 수 있습니다. 휘어진 공간에 따라 빛이 운동하면 그것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반면 뉴턴의 체계에서 빛은 직선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턴 주의자들은 이러한 직관에 어긋나는 천체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은 꽤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이렇게 각 패러다임 내 용어의 의미나 그것의 맥락,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 등이 너무 달라서 그 패러다임들 사이에 어떤 공통된
일관된 요소를 딱 집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가 나아졌다, 진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나중에 나타난 결과물이 이전에 나타난 결과물에 비해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변덕스러운 판단을 배제하고서 더 나아졌다고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보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제나 과거의 패러다임을 은폐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주류 패러다임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과거의 것들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쿤을 비롯해 과학 이론에 관한 반실제론자들은 과학 이론의 목적이나 의의는 인간 외부에 놓인 객관적인 세계, 자연의 대상들을 올바로 기술하고 탐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의 주류 논리를 대변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단지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변이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치 다윈의 진화 개념에서 생물을 자연 세계에서의 적응 결과로 설명하는 것처럼 과학 이론 역시 그 사회와 시대의 적응 결과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까지 생존한 생물들이 과거의 생물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과학 이론 역시 단지 상황이나 시대가 변해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일 뿐 과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진보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은 실제에 얼마나 더 가깝게 설명하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당대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반실제론의 또 다른 버전은 이론적 존재자들입니다. 즉 원자나 쿼크처럼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거나 외계 천체, 암흑물질처럼 너무 거대한 스케일이라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과학에선 실제한다고 주장하는데 반실제론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컨대 이론적 존재자들은 단지 이론을 설명하기 더 쉽게 과학자들의 실험을 용이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창작된 개념적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과학적 이론과 이론적 존재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느 시점부턴 기구에 의존하게 되며 학자들은 이 기구에 의해 수량화된 값들을 객관적이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초의 기구로부터 새로운 정보들이 쌓이면 또 그 새로운 정보들을 토대로 어떤 이론을 구축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개발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과학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어딘가 순환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과학적 데이터는 누구나 관찰하거나 느낄 수 있는 오감이나 지각을 이용하지 않고 기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측정하는 결과값이 정확하다는 보증은 어디서 나오나요? 과학자들은 이를 이론이 보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면 그 이론은 기구의 정보 수집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론은 이론적 존재자의 객관성을 보증하고 이론적 존재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순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원자는 여전히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구를 이용해서도 원자의 모습 그 자체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위치나 양상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간접적인 분포도만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를 마치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비추어 그것의 세부적인 구성물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원자 현미경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학 실험실에서 보는 원자 모형이 실제 원자들의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관찰만을 제시하는 원자 현미경 등의 기구들, 과학자들이 이론적 존재자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이미지들이 실제 현실과 같다는 객관적인 보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과학자들이 구축한 이론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존재자들이 개념적으로 필요한 것에 불과하죠. 이것이 바로 이론적 존재자에 대한 반실제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과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적 존재자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에 존재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많은 이론적 존재자를 우리는 허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빛의 파동성을 매개하는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이나 물질의 연소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지스톤, 이른바 영혼이나 성령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인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들을 토대로 현실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들의 설명과 예측은 상당 부분 성공적이었고요. 게다가 에테르나 플로지스톤 역시 그들만의 실험체계 속에서 실제로 관측되고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을 비롯해 그 안의 내용들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방법론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이 설정한 이론의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어떤 과학적 작업도 그 속의 존재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론적 존재자에 대한 반실제론자들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따집니다. 나아가 그러한 교훈이 무한히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냐고 덧붙이는데요. 오늘날의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론적 존재자들, 광자나 원자, 쿼크 같은 암흑 물질 같은 것들도 지금의 패러다임 속에선 너무나 자명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이런 자명성이나 느낌은 과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전혀 다른 설명 체계가 등장해 이 모든 것들을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과학사의 기록은 어쨌든 패러다임의 승자에 의해 기록되니까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종류의 반실제론이 항상 결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론에 대한 반실제론을 주장하면서 이론적 존재자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비교적 온건한 반실제론자들, 가령 이언 해킹과 같은 실험 철학자들은 이론적 존재자가 야기하는 확고한 현상들에 대해선 신뢰하면서 그것을 자기적으로 엮어내는 방식의 과학 이론의 실제성에 대해선 부정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과학적 반실제론 논쟁은 크게 이론에 대한 반실제론적 입장과 이론적 존재자에 대한 반실제론적 입장으로 나뉩니다. 이 논쟁에서의 반실제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론이든 이론적 존재자든 그것을 설명하려는 과학의 기술에 따라 현실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과학의 목적이나 행태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는 바에 따라 자연세계의 객관적인 기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고 발견한 바에 모순되지 않는 어떤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는 우리가 또한 믿는 것처럼 어떤 혁명적인 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간직 과학자 공동체의 선택과 경향성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마치 무수히 부정되었던 과거의 사례들처럼 또 진화 생물학에서 얘기되는 적응의 소산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에 제기된 실제론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이런저런 변형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논쟁의 의의는 이론 바깥의 인식이 과학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패러다임 안에서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 가능한지, 그러한 가능성을 정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과학이 반실제론자들의 주장에 따른 어떤 것이라면 과학 이론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하자면 초점이 어긋나 대상을 전혀 식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진 그대로 잘해왔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능숙함이나 뒤틀린 잘함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막히지 않고 능숙하게 숫자를 기입하다가 마지막 숫자만을 남겨두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수도쿠의 사례처럼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런 종류의 작업을 접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히나 현대에 이르러 과학이라는 분야는 대체로 잘해 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과학의 노력과 시도를 응원하되 그들이 행하는 작업이나 영향에 대해서 약간의 심정적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과학이 끝내 자기들만의 패러다임에 갇혀 현실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